자,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환몽구조를 얘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설.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먼저 환몽구조. 환몽구조라고 하는 건 현실에서 꿈으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를 환몽구조라고 합니다. 환몽구조가 조신의 꿈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이게 이 작품이 처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배우는 고전 문학에서 환몽구조를 맨 처음 쓴 작품이 뭐냐? 그러면 조신지문. 이게 나중에 유명한 작품으로는 뭐로 이어져요? 후운몽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요거 세 번째 작품이 원생몽유록이거든요. 요 뒤에. 근데 원생몽유록도 환몽구조예요. 환몽구조가 오늘 설명할 때 똑바로 잘 들어두세요. 우선 환몽구조는 액자식 구성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환몽구조는 다 액자식입니다. 때문에 액자식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간략하게 해봅시다. 그래서 현실계에서 들어가는 걸 입몽이라고 부르고요. 꿈의 세계에서 나오는 걸 각몽이라고 부르고 다시 현실로 나오게 되어 있죠. 이러한 환몽구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꿈의 기능이에요. 꿈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작품 전체에서 쓰이고 있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기능을 두고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이 꿈의 기능을 다시 둘로 나눠서 얘기합시다. 이거는 나중에 원생몽유록에서 또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내친김에 간단히 얘기를 좀 해두자고요. 첫 번째 기능은 뭐냐? 꿈은 현실의 욕망을 성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실의 욕망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의 참된 의미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욕망이 이룰 만한 것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거냐? 아니면 무의미한 것이냐를 돌아보게 만든다. 다음 두 번째, 대부분의 꿈은 이제 이런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건 좀 더 원생몽유록이 바로 이건데요. 현실에서 펼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말했다가는 당장 끌려가서 목이 잘릴 것 같은 그런 주장, 주로 정치적이죠. 이런 주장을 펼치게 하는 공간으로서 꿈이 작용합니다. 때문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꿈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기능을 가진 꿈도 고전에는 꽤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액자식 구성, 환몽구조 등을 설명을 했고 하나만 더 물어볼 텐데 간단한 거예요. 여기 꿈에서 깨어나는 여기는 어디겠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꿈에서 깨어나는 거. 여기로 정해져 있죠. 당연하지만 꾼데서 깹니다. 몽유병에 걸렸어도 보통은 꾼데까지 돌아오죠. 신기하게 사람들은. 그러면 이 말을 왜 하고 있느냐? 입몽의 순간이 제시되지 않는 작품도 꽤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꿈인지 어떻게 아느냐? 각몽한 곳을 확연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입몽한 공간이죠. 이 두 개는 같은 공간이라는 생각을 별거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이 작품은 전설입니다. 레전드란 얘기인데 그런 레전드가 아니라 우리의 설화 문학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신화, 전설, 민담. 이 중에서 전설이죠. 그러니까 전설은 증거물 때문에 신빙성을 증거물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고요. 차이점도 알아두세요.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 따라서 신성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담은 요 얘기는 뒤에 바로 구복여행 할 거라서 구복여행은 민담이에요.
전설과 민담을 하나씩 배우는 거야. 사실 신화도 배웠어요. 굳이 가는 신화와 상관이 있죠. 어쨌든 전설은 증거물과 신빙성이 있고, 그러면 신들의 이야기냐?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전설이야말로 이 두 개의 중간쯤에, 즉 비범한 인간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죠. 이게 전설입니다. 그 다음에 민담은 흥미나 교훈 위주로 작품이 진행되고요. 평범한 인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비범한 인간도 가끔가다 나오는데 주로 평범한, 약간은 지혜로운 요 정도가 다죠. 데미갓 같은 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신, 반인, 신의 아들, 신의 딸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자, 이게 신화와 전설과 민담의 특징이 되겠고, 한 가지를 조금만 더 말해보자면, 신화는 전승자들이 믿어요. 이거는 신뢰가 아니라 신앙이야. 믿어서 우러른다는 얘기죠. 앙자는 우러르다거든요. 그러나 전설은 전승자의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전승자의 신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러르진 않고요. 증거물이 있으니까 믿음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민담은 어떠냐? 그냥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민담을 진실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전승자의 태도가 다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셋 중에서 가장 전승 범위가 넓은 건 뭘까요? 신화, 전설, 민담 셋 중에 널리 믿어지는 거. 전설. 그러면 신화는 어때요? 신화. 예를 들면 단군 신화는 어느 범위에서 믿겠어요? 부족 혹은 국가. 즉 끼케야, 한반도. 일본에도 일본의 신화가 있고요. 아마테라스 무슨 뭐 빛의 신으로서 일본 열도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중국의 신은 여화라는 신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신화는 가장 좁아요. 전설이 제일 넓다기보다 민담이 가장, 그러니까 순서대로 좁고 넓고 가장 넓은 거죠. 그래서 민담이 왜 제일 넓은가? 민담 중에 가장 유명한 민담은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 뱀신랑 민담. 처음 들어보나요? 대한민국엔 뱀신랑 민담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신랑이 뱀이야 그냥. 그래갖고 그 마을에서 뱀이 이 마을을 덮치지 않게 해마다 한 명씩 뱀에게 제물로 바쳐요. 그리고 딸 셋 집의 막내가 뱀 괴물에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슬슬 이제 감이 오는 거죠. 아, 무슨 이야기 했구나. 그래서 알고 봤더니 뱀신랑은 정말 잘생기고 정말 재산도 많고 훌륭한 그런 남자야. 그리고 낮에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밤에는 뱀 껍질을 쓰고 이제 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언니들이 이제 막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죽을까 걱정했는데 죽기는커녕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언니들이 시기 질투 끝에 동생을 부추기죠. 야, 너 임마 너 참 맹꽁이다. 야, 그 뱀 껍질을 태워버려. 그러면 낮에도 남편, 밤에도 남편. 얼마나 좋니? 야, 너 바보야. 빨리 태워, 빨리. 아니야, 남편이 태우지 건드리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야, 원래 남자들은 하지 말라 그래. 다 그런 거야. 빨리 태워. 그래서 몰래 뱀 껍질을 이제 밤에 왔을 때 잠든 사이에 태우죠. 그랬더니 남편이 자다 말고 비명을 지르며 깨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자기를 원망하게, 너무나 슬프고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땅 밑으로 사라집니다. 집은 다 먼지가 되고요. 자기는 들판에 버려져 있죠. 반성을 하고 여자는 남자를 찾아서 오만 시련과 고난을 다 극복한 끝에 마침내 땅 밑 세계로 내려갑니다. 남편은 여전히 화상을 치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 곁에 수많은 존재들이 자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희생과 헌신과 고생 끝에 결국 뭐 잘 먹고 잘 산다로 끝나요. 짧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도 신데렐라라든가 아니면 미녀와 야수와 상관 있는 이야기들이죠. 따라서 민담은 전 세계에 약간의 바리에이션만 있을 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담이 가장 범위가 넓고 전설은 어쨌건 지역에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쌤 그러면 신화가 더 넓지 않은가? 신화는 국가고 전설은 지역인데요. 문제는 비슷한 내용의 전설이 그 나라 말고 이웃 나라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전설 역시 널리 국가나 부족보다는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 구복여행 할 거라서 좀 길게 설명했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잘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갑니다. 신라 때 여기까지가 구체적인 배경이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여기까지 여러분 프린트에도 교재에도 지금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세교사 세달사가 지금이라고 나와요. 지금이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 이 글이 기록된 때인데요. 이 글은 작자 미상이라고 써있긴 한데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옛날이지만 삼국유사가 쓰여질 때쯤에가 되는 것이죠. 꽤나 오래 지난 뒤에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될 때라고 하면 되겠죠. 흥교사 이 장원이 명주 난리군은 또 어디야? 난리군은 지리지를 살펴보면 난리군은 없고 날성군, 날생군? 지금의 영월 우수주 영현에 날영군이 있는데 날이군이야. 지금의 강주야. 우수는 춘주고 난리군이 어디야? 알 수 없다. 결론은 알 수 없다죠. 근데 이상하잖아. 아니 결론도 알 수 없다면서 이걸 다 써놓고 있어. 또 게다가 지금의 충주 어디 뭐 흥교사가 어떻고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냐는 거죠. 왜?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이 글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글의 신빙성을 어떻게든 높여보려고 책까지 참고해 가면서 어딘지 알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묶어서 전승자 기록자라고 해도 돼요. 전승자가 신빙성을 높이려는 시도인 것이죠. 지명을 꾸준히 찾아가면서 어떻게든 신빙성을 높이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달사란 절이 있었는데 승려를 보내 장원을 맡아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신라는 한반도의 남쪽과 동쪽에 걸쳐 있으니까 경주가 수도였잖아요. 그러면 경주에 있는 절이 세달사인데 그 세달사의 장원이 명주 땅, 이게 어딘지 몰라. 그냥 여기라고 치자. 여기가 명주라고 치자. 그래서 여기서 서울에 있는 절에서 자기 절의 장원이 이 지역, 그러니까 농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신라는 불교 국가니까 절의 땅도 소유하게 해줬습니다. 땅에서 뭔가가 나오면 소작물이 나오거나 하면 그 절 스님들이 그 소작물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여기다 이제 관리인을 보낸 사람이 조신이라는 젊은 스님이 관리인으로 가서 장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수 김흥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스님인데 여러 번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었으나까지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스님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부처님이 무슨 중매쟁이도 아니고 게다가 스님인데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습니다. 조신은 또 나가서 이번엔 관음보살 왜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여 울어요. 더 문제 아닙니까? 스님이 부처님에게 부처님 결혼 안 시켜줘. 진짜 정말 하고 막 울어요.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질문. 주인공이 왜 스님일까요? 스님이 아니어도 슬플 판에 스님이야. 뭐하는 짓이야 이게? 주인공이 스님인 이유는 뭘까요?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욕망의 불가피함을 부각하는 거죠. 스님도 이런다. 아니 스님도 이럴진데 일반인은 어떻겠냐?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음보살의 어차피 이 작품 많이 아니까 그냥 바로바로 쓰면서 가자. 관음보살은 따라서 깨달음을 주는 역할. 즉, 이 모든 꿈은 관음보살이 꾸게 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잠이 들었어요. 여기다가 잇몸. 울다 지쳐 잔 거죠. 관음보살에게 떼쓰다가 울다 지쳐가지고 자요. 관음보살은 얼마나 한심했을까. 중이라고 온 놈이. 그래서 불쌍한 나머지 꿈을 꾸게 해준 거죠. 꿈속에 웃으면서 말합니다. 저는 일찍이 사모하게 되어 억지로 다른 삶을 갖지만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왔어요. 꿈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꿈이에요. 절대로 현실에서 이러지 않는다. 포기해라. 기뻐서 돌아가 40년 살면서 자식 5을 두었죠. 자식 5을 두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욕망의 성취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결혼하자고 왔고요. 결혼도 했고요. 5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야말로 욕망의 성취.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죠.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그러나 집이라고는 내 벽뿐이고요. 끼니도 될 수 없고요.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합니다. 떠돌아 다니죠. 옷도 다 100번이나 기워 입었어요. 몸도 못 가래. 자, 속담이랑 한자성어를 몇 개 좀 해볼게요. 자주 나오는 거. 우선 집이라고는 내 벽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되겠고, 끼니를 낼 수 없다는 것은 이게 되겠죠. 사방으로 다니며 떠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겠고요. 100번이나 기워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저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적어두시고, 다 아는 말인데요? 그럼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자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서발이라고도 해요. 뭐 한자든 서발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막대를 휘저 거칠 것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정수 본인 집에 본인 방이 있어요? 본인 집은 아니죠. 부모님 집에 본인 방 있어요? 자기 방 한가운데에 서서 1m짜리 막대를 손에 들고 있는 힘껏 이렇게 돌려. 막 돌려. 뭐 걸리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보통 집은 걸리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우리 방, 내 방에서는 1m가 아니라 2m짜리 막대를 들고 덤블링을 하면 휘둘러도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다. 친하게 지냅시다. 자, 최소한 집이 100평은 넘고 복층이어야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아무것도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냉장고고 TV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집에 벽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알테죠. 30일 동안 식사를 9번 한다는 뜻이고, 율이라는 말이 떠돌다라는 뜻입니다. 걸식은 빌어먹는 것이고, 백결의 결자는 매듭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현순백결이라고 하는데 그냥 백결만 알아두세요. 100번 매듭, 즉 옷이 너무 많이 해져가지고 바느질로 기우기를 100번. 그래서 주로 이런 거는 거지들의 옷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극히 청렴결백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강릉 해열령 역시 지명이에요. 증거와 상관 있는 거야. 특정한 지명은 항상 증거죠. 15된 큰아들이 굶주려 죽었다. 사람이 보통 굶어 죽진 않습니다. 굶어 죽으려면 정말 말도 못할 만큼 극도의 가난이 아니면 굶어 죽진 않아요. 통곡하며 길가에 묻고 우곡현에 도착했다. 여기 길가에 묻고 중요하죠. 여기까지.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모르죠. 나중에. 지금의 우현, 계속해서 지금 어딘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도착하여 띠플로 엮은 집, 이른바 초가삼간, 아니면
모옥이라고도 해요. 모자가 띠란 뜻이니까. 10살 먹은 딸이 국어를 합니다. 근데 마을 개에게 물렸어요. 이거 어떡하냐? 부인이 말하죠.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처음이란 말이 등장해요. 아름다웠다. 나눠 먹었고 함께 해 입었다. 50년 동안. 그러면 요약적 제시. 사랑은 깊어졌어요. 50년 동안이니까. 그러나 몇 년 동안 병도 심해지고요. 굶주림과 추위. 국어라면 단연 무거워요. 아이들이 추위에 떨어도 돌볼 수가 없죠. 다시 말해 현실의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젊은 날에 고왔던 얼굴과 여기서까 이만큼은 묶어야 되고요.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 위에 이슬이 되었고, 지초와 난초된 약속도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었습니다. 우선 대꾸, 그 다음에 비유, 그 다음에 풀잎 위에 이슬이 의미하는 것과 이것은 변해버렸다. 가변성을 말하는 것이죠.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었다. 버들솜이 되었단 말은 뭔 말일까? 이해를 잘 못하겠으면 뭘 떠올리면 되냐면 민들레 민들레 씨앗을 떠올리면 됩니다. 입으로 후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은 변치 말지 않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버들솜은 무가치하다 혹은 무의미하다 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꾸와 비유, 이 묶은 부분은 이제 뭐가 되냐?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묶은 부분은 사랑의 약속도 영원할 수는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꾸, 비유, 그리고 의미를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금석 맹약이라는 말을 해. 쇠와 돌 같은 약속이란 뜻이지만 그것마저도 영원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요. 여기 주제가 있어요. 이 한 줄이 주제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가 가장 정확히 드러나는 대목이 이거예요. 자, 세령 질문. 언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을까요? 1번 여자를 보고 반했던 때, 2번 관세음보살에게 빌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울고 있는 때, 3번 여자가 와서 자기랑 결혼하겠다고 한 때, 4번 아이를 많이 낳은 때, 5번 굶주림에 시달리는 때. 언제부터 불행이 시작됐을까? 3번 여자가 와서 자기랑 결혼하겠다고 한 때. 여기 보게 되면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욕망이 이루어지면 누구나 기뻐합니다. 근데 욕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가 절대 않죠. 또 다른 욕망을 찾기 마련이고, 그러면 또 다른 욕망을 더 큰 욕망을 바라고 언젠간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큰 욕망을 가지게 되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고통과 고난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욕망은 언제부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실현되지 않아서 아니고요. 욕망이 생긴 때부터 고통의 시작. 따라서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욕망에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 욕망을 버려라. 그래야지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불가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대중적인 교훈이죠. 고통을 원하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욕망을 버려라. 그래야 벗어날 수가 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주제가 뭐가 담겨 있냐면 현대인이 거의 할 수 없는 일이죠. 과거의 사람들도 힘들었겠지만 현대인들은 더욱더 힘든 일이 바로 이거죠. 무욕의 삶을 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디를 봐도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만 가득 찬 게 현대인의 삶이니까 참 어렵죠. 계속 가보자. 여러 마리 새가 함께 굽는 것보다 짝 잃은 난 새가 거울 보며 짝그리워하는 건 낫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이별을 예고하는 것이죠. 힘들면 버리고 편하면 친해지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런 걸 이제 한자성어로 이건 알아둬야 돼요. 감탄고토라고 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버린다라는 한자성어입니다. 그러나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죠. 이게 슬퍼요. 왜 기뻐해요? 기뻐할 것까지는 없지. 그 말 듣고 막 와 신난다 야호 이러면서 안녕이라고 한 거예요? 왜 기뻐하는 거야? 자, 기뻐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시다. 첫 번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부가 함께 사랑한다라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있어 고통받는 게 너무 크니까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어처구니 없는 이유고요. 하지만 두 번째, 아무리 그렇다고 기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지금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꿈에서 깰 때가 다 됐다. 이제 현실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죠. 아내가 말하기를 저는 고향으로, 당신은 남쪽으로. 이별하고 길을 가다가 자 꿈에서 깼습니다. 바로 강몽이 됐죠.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간다. 이거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려. 잠깐만요. 꿈속에서 50년 살았거든요. 현실에선 얼마란 얘기예요? 밤이 아직 안 지나갔어. 만약에 이틀 밤, 사흘 밤만 됐어도 등불은 이미 꺼졌겠죠. 오래 못 가니까. 이것은 짧은 시간이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여긴 어디예요? 꿈에서 깬 곳은 어디예요? 관세음보살 앞에 울다 지쳐가지고 땡깡 부리다가 잤죠.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다. 이런 일도 가끔 있어요. 해외 이런 포털에 가끔 뜨죠. 해외 토픽에 하루 며칠 만에 머리가 하얗게 된 남자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 고된 꿈속을 겪었음을 알 수 있고요. 뜻이 없어졌다. 싫어졌고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여기죠?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깊이 참여하는 마음이 끝이 없어요. 반성합니다. 따라서 이 부처님은 누구예요? 그 관음무사. 우리가 이 메모했죠. 이 양반이 다 꿈을 꾸게 한 거죠. 돌아오는 길에 아이 묻었던 곳을 파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왔다. 자, 여기요.
이것이 증거물. 물로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서 개인 재산 다 털어서 정토사를 짓고서 수행했다. 연기란 말은 미루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언가가 세워진 사연과 기록이란 뜻이니까 사원이 세워진 사연과 기록을 사원연기라고 해요. 연기란 말은 우리가 현실에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설화적 마무리. 인물의 최후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3번 문제를 잠깐만 보세요. 3번의 문제. 보기를 보시면 넷째 줄, 꿈은 여행과 돌아옴의 통로인데 꿈은 현세적인 시공을 초월하는 회로, 회로는 돌아오는 길. 현실에서 억압된 욕망이나 잠재된 의식이 표출되거나 억압을 풀어버린다. 이런 거. 이게 꿈의 기능으로 워낙 현대 심리학에서 흔하게 얘기하는 거라 수능에 요즘에 수능에선 더욱더 이와 같은 환문 구조를 비문학적인 견지에서 바라보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꿈을 무엇으로 바라볼 거냐. 그리고 그 얘기를 아까 우리가 간단히 메모했죠. 쉬었다가 이어지는 또 한편의 설화문학까지 보고 나서 피드백 할게요. 자, 갑시다. 생명과학 관련해서 진학 대학의 과를 가게 되면 답사라는 걸 간대요.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바닷가나 산에 가서 관찰하고 수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국문과도 답사를 갑니다. 그럼 국문과도 어디로 가냐면 역시 산과 들로 가요. 그럼 거기 가서 국문과가 뭘 수집하냐, 무슨 뭐 버려진 비석을 뭘 연구를 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국문과에 가면 1년에 한 번 답사 여행을 가요. 그래서 교수님들까지 다 가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큰 규모죠. 그럼 가면 뭐 하냐? 말 그대로 산과 들이 있는 곳에 가서 조를 짜가지고 녹음기 하나, 그리고 돈을 한 2, 3만 원씩 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들판에 가서 일하시는 할아버지, 아니면 나무 밑에서 뭘 열심히 농작물을 까고 계시는 할머니 한테 찾아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 옛날 얘기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생뚱맞이 하시겠죠. 야 이 새끼야 지금 일해야 되는데 막 길바닥에 가서. 그래서 뭔가 좀 이 간격을 좁혀야 되겠으니까 동네 회관에 가서 막걸리를 한 2주 전자씩 사들고 찾아갑니다. 안주도 들고. 할머니 저희 공부하는 애들인데요, 학생들인데요, 옛날 얘기 수집하고 있거든요.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린애들이 와서 말 걸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듣겠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게 이제 어른들의 어떤 안타까운 면이기도 하죠. 워낙 인구가 줄어드니까 젊은 애들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젊은 애들 와서 당신의 이야기 귀 기울이겠다 그러면 좋아하시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어쨌든 그래요. 그걸 이제 다 적으면서 적고 녹음도 해.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열심히 그거를 다 받아 적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절대 표준말로 고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무슨 외계어를 쓰게 돼요. 왜냐면 할아버지들이 발음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시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표준말로 고치면 안 돼요. 그대로 옮겨야 돼요. 고쳤다가 욕먹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제출을 하고 레포트로 발표하는 게 답사 여행입니다. 물론 뭐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인사불성 술, 왜냐면 드실 때 같이 주시니까 자기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랄라랄라 하고 가끔 할아버지가 오셔 숙소에. 내가 해줄게 다 불러 모아. 그래서 20명 앞에서 교수님이 대표로 듣고 있는 모습도 생각해보세요. 교수님이 같이 앉아 대작하면서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데를 보면 이것은 구술문학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러한 구술문학은 구술문학만의 특징이 있고 그것을 출제하니까
그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우선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군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군말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군더더기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이죠. 이 말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해요? 구술은 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말버릇이 있기 때문에 군말이 포함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구술문학의 특징을 쭉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 건데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얘기는 문제 3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3번에다 써도 되고 뭐 따로 써도 되고 알아서 하시되 뭐냐면 화자와 청자가 존재합니다. 또 화자는 전승자가 되죠. 그러면 그 청자가 반드시 화자가 되어서 또 다른 청자에게 역시 전승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구술문학은 널리 전파되죠. 그러면 이러한 특성상 반드시 뭐가 벌어지느냐? 이 과정에서 첨삭이 벌어져요.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용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첨삭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을 집어넣을 것이고 싫어하는 내용은 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혼자 하지 않죠? 그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에서 금기시하거나 공동체에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는 모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는 점차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첨삭을 거친 구술문학은 어떤 흐름을, 어떤 내용을 가지게 되느냐? 공동체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만 남게 돼요. 여러 명이 싫어하는 건 잘려나가고 여러 명이 좋아하는 건 강화된다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현대의 우리는 구술문학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 시대의 가치관이 첨삭을 통해서 작품에 남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각 나라나 문화나 공동체에 예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분석해서 그 나라의 가치관과 그 나라의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태도와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걸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헨젤과 그레텔에서 두 꼬마 아이는 마녀라고 불리는 늙은 여성 할머니죠. 을 어떻게 하고 돌아옵니까? 끓는 물에 쳐넣어 죽이죠. 한국에는 이런 결말이 없어요. 신데렐라 이야기였던가요? 뭐였던가요는 마지막에 계모 왕비가 어떤 벌을 받으면 끝나죠? 불에 달궈진 쇠구두를 신고 죽을 때까지 춤을 추는 마법에 걸린 채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불에 달궈진 쇠구두에 발을 끼운 채로 죽을 때까지 춤을 춘다. 너무너무 끔찍하죠. 따라서 이것은 그 나라가 명확하게 죄를 지은 자는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의 설화들은 어떻죠? 악인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반성하죠. 그래서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요. 개과천선. 따라서 선인은 반드시 악인이 사과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선인이 악인이 사과하는데 뭐 임마? 그냥 죽어 라고 하면은 큰일 나죠. 그건 선인이 아니거든요. 흥미롭지 않나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그 민족의 가치관을 담고 있어요. 설화가 분석되어야 되고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가볼게요. 그 전에 사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많이 지으면 오히려 농사 안 지은 때보다 더 간고. 간고는 갓난, aka 가난. 같은 말이에요. 간고, 갓난, 가난. 그럼 뭐야? 농민인데
농사를 지으면 굶고 농사를 안 지으면 먹고 살아요. 집신을 삼고 산다는 말은 제조업을 말하죠. 떼털이라는 말은 끼니란 뜻입니다. 농업을 하면은 굶고요. 제조업을 하면 끼니는 돼요. 끝에 아들이 말하기를 난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한테 왜 우린 복이 없냐? 오 원정을 가겠소. 원정이란 말은 군대를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원정이 아니고요. 이 원정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재판이에요. 나 재판 가겠다. 가서 이 억울한 사정을 다 털어놓고 해명을 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널 어떻게 가? 이것이 상식적인 대응이죠. 그래도 갑니다 하고는 쇠지팡이를 맞춰서 하늘을 가야지. 뭐 갈토로 가다 보면 언제든 가겠지. 그러면 요거까지.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끝에 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당신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바로 당신들. 그래서 당신들과 똑같아요. 아니 쇠지팡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상식적인 야 이 미친놈아 네가 하늘을 어찌 가? 다른 걸 갖고 보면 뭐가 되겠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서울대를 어떻게 가? 뭐가 달라요?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수능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죠? 자, 이 양반이 어떻게 가긴 가나 뭐 어떻게 되나 그 다음 갑니다. 그래 쭉 간다고 하는 것이 바다에 갔어요. 바다를 여기서 간다는 말은 건너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건너갈 재간이 쓰이지. 아니야 틀렸군. 이건 나중이고 그래 간다 가니까 뭔 말이야. 배는 고픈데 기와집이 아니 바다에 갔어요 안 갔어요? 무슨 말이야?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죠. 여기 순서상 바다가 2번이야. 1번이 산이야. 기와집이라고. 그런데 바다 얘기했다가 아차 바다는 두 번째 건데 뭐가 먼저? 기와집이 먼저. 내 정신 좀 봐. 하고서는 기와집 얘기를 하는 거죠. 구술문학이니까 사실 제대로 된 문학이라면 여기는 이 말은 빼야지. 이걸 왜 집어넣어요? 이 할아버지를 능욕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굳이 그대로 살렸어. 구술문학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절대 빼면 안 됩니다. 자, 기와집에다가 1번 주시고요. 있는데 사야겠다 하고 주인 찾으니 밥 해면 여자가 나옵니다. 사고 가야겠다 하고 대문간방을 얻어. 뭔 짓이? 이래도 돼요? 야 여자 있는 집에 막 들어가서 나 자고 갈 거야. 주인도 젊은 여자예요. 친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인과성이 부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만나? 갑자기 만난 게 왜 또 이 집이야? 또 뭔가 설명을 하고 가야지. 그냥 자고 밀고 들어가면 이거는 주거 침입과 예비 강간 뭐 이런 거 다 잡혀가야 돼요. 어쨌든 어디 가오? 난 아무데 사는데 그 집이 막내요. 자 여기서 아무데 사는 데란 말이 이제 뭐인 거예요? 중요도 떨어지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의 과감한 비약. 이것도 구술문학의 특징입니다.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은 과감하게 비약해버립니다. 진짜 안 중요하거든요. 필요 없는 거예요. 농사지으면 얻어먹고 집신 삼으면 사니. 그러니까 농업은 굶고 제조업은 사니.
그 이유를 알고자 원정, 등장, 등장도 같은 말. 그냥 재판 간다. 윗사람에게 재판 가는 걸 등장 간다고 했어요. 그래요? 희망 가는 길 내 원정으로 들어준 주. 뭐요? 이 앞들 다 내 건데 이 사람은 부유하긴 합니다. 남편을 얻기만 하면 죽어서 맨날 과부가 되니 내 원정을 얻어다 주시오. 그러시오? 하고 밥을 먹고 갔지. 그래서 이것은 부만이 행복의 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다시 말해 또 다른 욕망을 표출하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 서민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시오? 하고 밥을 먹고 갔지. 상대방의 부탁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합니다. 그럼 당신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런 말이 없죠. 지극히 이타적이에요. 다대다라니 갈 길이 없어 방황을 합니다. 고난, 시련에 빠지죠. 아무런 시련 없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방황을 하다 보니까 배가 있어요. 타니까 갑자기 회오리 바람으로 무변대로 가니 북한에 뾰족한 산이 있는데 거기가 된단 말이에요. 배는 왜 탔어 또? 산 꼭대기 뭐가 있어? 뭐 번들번들한 게 있어요. 보니까 용이 못된 이묵이야. 그래 그때는 뱀도 말했든지 뚜루를 일었으면서 너 누구야? 그때라는 건 언제예요?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겠죠? 야 그때는 뱀도 말했나봐. 뭔 말이야 이게.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전승자의 추측일 뿐이죠. 뱀이 일어서가지고, 그것도 일어서가지고 말이죠. 짝다리 짚고 뱀이 마! 누구야? 왜 왔어? 그래서 나 하늘 가는데 내가 보여줄게. 대신에 나는 득천 기회가 넘었는데 왜 올라가지 못하는지 원정을 들어다 줘. 그러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타적인 모습이긴 한데 물론 여기는 사실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와주려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심지어 사람이 아닌 것들의 욕망까지도 등장한다는 거죠. 요즘보다 지금보다 더욱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분 이거는 전기성이 되겠죠. 야 기이하다,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있는 곳에 갔어요. 옥황상제는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원정 왔습니다. 그 왜 왔어? 저희 사부자는 복을 얻지 마련했습니까? 에? 농사지으면 밥 못 먹고 집신 삼아야 살고 이거 어떻게 일이에요? 너는 그 밖에 복을 마련할 길이 없어. 편하면 일찍 죽으니까 그래. 야 이씨 여기 지금 무엇이 어쩌고 어째? 편하면 일찍 죽으니 그런다. 잠깐만요. 정말 나쁜 사람 뭐라고 해요? 나쁜 존재인데 그래도 한없이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도 복이에요. 무슨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부자에게는 오래 사는 복은 있죠. 근데 고통스럽게 오래 살아. 굶으면서 오래 살아.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데다가는 장수의 복. 그러나 그 정도로 이 작품을 보는 것은 너무나 말랑말랑한 해석이죠. 문학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나요? 당위란 말은 마땅히 그러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지런히 일해야지 하는 당위가 여기서 표현되고 있어요. 어쨌든 장수의 복은 있죠.
이 말을 듣고 이제 막내 아들이 쌩 고생해서 와서 기껏 들은 말이 야, 너 편하면 일찍 죽을까봐 그냥 고생하라고 했어. 뭐 임마? 하고 달려들었는데 그 다음 내용이 웃기죠? 뭐 그렇다 합시다. 과택 여자는 왜 그래요? 여자 얘기를 바로 꺼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다 하고도 해서 수능적 태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수용을 했다는 것을 알죠. 수능적이었으면 여기 올라오지도 않았죠. 수용은 합니다. 여자는 왜 그래요? 그 여자는 여의주 얻은 남편을 얻어 해로하고 살지 여의주 없는 남편은 죽어. 희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톨스토이 단편집에 나오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의 단편이고요. 옛날 얘기를 소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날개를 잃고 하늘로 떨어지죠. 그래서 구두공이 이 천사를 알몸의 남자를 눈밭에서 구해줍니다. 이 사람을 구두를 가르치니까 잘해. 그래서 이제 자기 일꾼으로 부려먹죠. 근데 이 젊은 젊고 잘생긴 남자가 평생 웃지를 않는데 딱 3번 웃습니다. 그리고 3번째 웃는 그때 다시 날개를 얻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너무 기니까 어쨌든 그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냐면 그 3번의 웃음 중에 한 번이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냐. 자기가 천사의 지위를 잃고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막 아이를 낳은 엄마가 죽게 되어 있어서 내려가 봐서 봤더니 이 엄마가 막 아이를 낳은 거예요. 내가 이 엄마를 데려가면 하늘로 데려가면 이 애들은 죽어.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늘의 명을 거부했어. 거부한 순간 천사니까 하늘의 명을 거부한 순간 날개를 잃고 땅에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천사가 3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2번째가 부자 집에서 이 집에 가죽 구두를 주문하러 왔어요. 근데 이 남자가 주문을 받다 말고 주문하러 온 귀족을 보고 싱긋 웃어요. 그래서 뭐 웃나 보다 했는데 이 남자가 돌아가자마자 돌아가고 그 주문받은 구두대로 멋진 그 훌륭한 가죽을 고급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데 이놈이 만들라는 신발은 안 만들고 시체에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은 깜짝 놀랐죠. 이제 우린 끝장났다. 이 고급 가죽을 더구나 귀족의 요구인데 우린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다시 일꾼이 달려와서 급하게 갑자기 그 귀족 남자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그 가죽으로 관에 넣을 때 시신에 신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러 이제 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3개를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 2번째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과도 비슷하죠. 여자는 부자지만 자기의 운명은 하늘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게끔 허락되지는 않아서 다른 남자랑 결혼해도 다 죽어. 금방금방 죽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 여자는 알지 못하는 운명이었는데 운명은 지금 정해진 건 사실이죠. 근데 이 남자가 와서 이제 막내가 알고 내려가서 알려주겠죠. 이무기는 왜요? 그놈은 욕심이 많아. 자, 여기서도 간단하죠? 이건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뭐 굳이 더 얘기할 필요 없겠네. 다음. 이래서 제 것은 모르고 남의 것만 듣고 왔어. 그렇다고 내려오니 이무기가 그래 뭐라더냐? 아 욕심 때문이래요. 날 하나 줘요. 그럼 간단해요. 날 하나 주시오. 문제 해결. 그래라 하고 한결준이 갔어요. 배에 이제 여의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멋대로 할 수 있죠. 여자애가 갔습니다. 여자애가 물으니까 답을 하기를 아무 때라도 여의주 남편이 있어야 돼. 내가 있어. 나하고 살자.
문제 해결.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의복을 갖춰 입고 자기 집으로 와서 부영 보니 놀랐겠죠. 그리고 급 결말. 그래 잘 살았어. 갑자기 끝나요. 그래서 결말을 길게 끌 이유가 없죠. 할 말은 다 했거든요. 전해야 할 말은 다 전했기 때문에 길게 끌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필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주제의식은 이 지역에만 있을 리는 없겠죠? 말했듯이 민담은 세계 공통의 전승 범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나 이와 같은 공동체의 가치관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구술문학의 특징을 다 얘기를 이제 못했는데, 자, 아까 했던 데다가 고스란히 한번 조금 더 써볼까요? 맨 처음에 여기다가 쓰다 말았잖아. 여기다가 그냥 추가로 구어체를 사용한다는 걸 적어주시고요. 다 말투 아닙니까? 전부 말하는 투죠. 왜냐면 이게 말이니까, 글로 쓴 게 아니니까. 구어체. 구어체도 생동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이 글이 바닷가 촌에서 이 글을 이야기로 전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 이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은 여기도 지금 바닷가니까 이 바닷가에서 멀리 가서 들판에서 여자를 만난 다음에 또 멀리 가서 또 바다를 만난다는 설정을 아마 하든지, 아니면 바다가 아니라 아예 산에 있는 높은 산의 계곡으로 허이허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무기를 만난다는 설정을 할 거예요. 왜냐면 바다는 너무 가깝거든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반면에 산에서 이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편하게 그냥 바다로 간다는 설정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호수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전달할 때 땅이 벼락을 맞아서 호수가 된 거야. 그러면 어떤 영주란 지역에 따라 다르죠. 서울에서는 저기 구리쯤 가면 거기에 큰 호수가 하나 있어 라고 말할 것이고, 구리에서는 저 안성쯤 가면 거기 큰 호수가 있거든. 안성에서는 대전에서는 대구에 가면, 다시 말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지명도 바뀌고 방향도 바뀐다. 왜? 구술문학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